이 시간에는 독일의 이주 노동자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럽의 이주 노동자 정책을 보면서 영국과 프랑스를 보았고, 이제 세 개 나라 중에 마지막인 독일을 보려고 합니다. 독일을 나중에 본 이유는 독일 사회는 산업혁명이 가장 더디게 일어난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 그 이주 노동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요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과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인 것은 농업 계절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2차 산업이 발전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1차 산업인 농업이 많이 축소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2차 산업이 점점 발전하면서 1차 산업이 점점 이렇게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 1차 산업인 농업 지역에 이주 노동자들을 독일 사회가 가장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와 같은 이런 지역의 농업 계절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독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주 정책의 그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영국도 그 영연방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 우대 정책을 이렇게 했듯이 독일도 러시아에서 이주해 있는 독일계 러시안들을 동포 정책으로 인해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한국도 이렇게 중국 동포나 고려인들에 대한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계 독일계 러시아인들을 동포 정책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독일 같은 경우는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함에 있어서 시스템을 잘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0년도에 고용허가제를 실시를 해요. 한국 사회가 2004년도부터 시작했던 고용허가제는 사실은 독일식의 모델을 받아들여서 고용허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고용허가제는 직장 이동을 제한하고 거주 제한을 하고 이런 정책을 이렇게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독일 사회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아니라 강제징용을 합니다. 점령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징용을 해서 군수산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듯이 1941년과 42년에 독일에 끌려가는 게 포로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요. 한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노동자로 이렇게 데려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 전에 독일에서는 주로 계절 노동자 혹은 이게 동포 정책을 하고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세계대전 이전에 이주 관련된 정책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은 그 이민 정책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1,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독일이 다 이렇게 폭삭망했지요. 그리고 다 이게 도시도 망가지고 산업 기반 시설도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경제 성장을 본격화하려고 하는데 역시 영국이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세계 1,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회도 산업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계 러시아인들을 동포로 이렇게 받아들였듯이 또 독일에서는 53년에 망명과 추방에 관한 연방법을 만들어서 독일 동포, 그래서 주로 독일 동쪽에 이주해 가 있는 독일 출신들, 그래서 동방 이주자라고 합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체코 이런 쪽 있죠. 그 오른쪽 동쪽으로 간 이런 사람들을 동포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혜택을
취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도 받아들이지만 동포들에게 우대 정책을 하는 것이 독일의 이민 정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외국인법을 만들어서 3개월 이상인 사람에게는 거주 허가를 주고 영구 체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5년 이상 영구 체류한 사람들에게는 그 영주권을 주는 그런 것을 합니다. 그리고 1971년에는 노동허가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5년 이상 이주 노동자로 있는 사람들에게는 추가로 5년을 더 주어서 특별 노동허가를 해줍니다. 한국도 그 독일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고용허가제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제사회에서는 그 5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경우 영주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주 노동자, 다시 말해서 E9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 동안 체류할 수 있죠? 4년 8개월 동안만 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5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5년을 넘기지 않는 이유는 뭐죠? 영주권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또 다른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년 8개월까지 일을 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 고향에 한번 갔다가 다시 와서 4년 8개월을 또 일하게 합니다. 4년 8개월을 또 일하게 하는 특별 노동허가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질 수 있고 또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그리고 한국의 능력이 출중하고 이러면 E9 비자에서 E7 전문 기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비자를 갖도록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족도 초청할 수 있고 앞으로 영주권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 지금 고용허가제에서 노동허가제로 바꾸자고 하는데 노동허가라는 말은 안 쓰고 있지만 전문 기술 숙련자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허가제를 보이지 않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지금 한국에서는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갑자기 독일은 경제 부흥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952년에 320달러의 GDP가 10년 만인 1962년에 890억 달러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3배 가까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독일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독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이주민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오일 쇼크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이민 정책이 독일에서도 이민 개방 정책에서 이민 규제 정책으로 바뀝니다. 역시 그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오일 쇼크로 인해서 독일의 경제가 침체하게 되고 독일 시민의 그 실업이 증가하게 되니까 결국은 이민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체류 기간과 아동 지원과 전입 금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이민들을 규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주 노동자 정책은 어떻게 보면 고무줄 정책과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필요할 때는 국경의 문을 개방해서 많이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국경을 통해서 들어온 이주민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지역 주민하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또 그 국민의 실업의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진다든지 그러면 국경의 문을 닫아서 새롭게 들어오는 이주민들을 통제 관리합니다. 적은 숫자가 들어오더라도 적은 숫자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런 거고 이미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서 이주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주 노동자 인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주 노동자들은 일회용 반창고다. 필요할 때 상처 났을 때 붙이지만 금방 떼어버리는 그런 일회용 반창고와 같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대상인 거다.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아무튼
석유 파동, 오일 쇼크가 있을 당시에 독일에서는 그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30만 명 정도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광부와 간호사들이 이 기간에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더 이렇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1970년대 이주 규제가 그 이주 관련된 규제가 점점 높아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이주를 조금 이렇게 합법화해주고 이민청을 설립을 해서 그 이주민들을 관리 통제를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이주 노동자가 오면 가족 이주가, 가족 동반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주 노동자들이 가족 동반을 하게 되는데, 부인과 자녀들, 가족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지역사회에 이 사람들의 영향, 그리고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그 독일에서도 어떻게 보면 1970년 말부터 이게 사회통합이라는 개념이 점점 이게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주 가정의 2세, 3세가 증가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잘 적응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1980년대와 1970년대와 80년대 초가 이주 노동자를 규제하는 정책이 강했기 때문에 1982년 슈미트 정부에서 이주 정책을 만드는데, 가능하면 이주 노동자들을 제한하고 또 귀향을 본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사회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역시 독일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오일 쇼크와 함께 이주민들을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는 그런 통제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이게 광부와 간호사가 이제 갔다고 했는데, 독일로 간 그 한인 이주 노동자들이 1963년부터 1977년까지 광부는 약 8,395명 정도의 광부가 갔고, 간호사는 1965년부터 77년까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간호사로 갔습니다. 근데 왜 이주 규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광부들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앞서 시간에서 배웠듯이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이주민들이 2차 산업인 산업노동자로 이렇게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는 자국민과 일자리를 경쟁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부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1차 산업이 2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농업이나 광산 지역, 탄광 지역 이런 쪽에 절대 인력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이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폴란드 사람이나 알제리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주민들이 가서 그 농업이나 광산 노동자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도 이게 누구예요? 산업 노동자가 아니라 광부입니다. 채구라는 광부, 그리고 일부 서비스업, 이런 경우 제한된 업종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이주 노동자 정책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그 획은 1990년 10월 3일 통일 독일, 이 관점입니다. 한국도 개천절이 10월 3일이죠. 독일 통일이 된 것이 10월 3일입니다. 같은 우연히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일과 그 서독과 동독이 하나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이렇게 보듯이 어떻게 보면 한국은 너무 이렇게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국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먼 개념이라 그렇습니다. 삼면의 바다에 쌓여 있고 남한 사해는 마치 작은 섬과 같이 모든 것에 다 둘러싸이는 국경, 어마어마한 국경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배나 비행기를 통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국경의 개념은 굉장히 엄청나게 멀고 높고 이런 개념인데, 독일에서의 국경은 어떻습니까? 그냥 담장 하나예요. 제가 이게 독일에 가서
바로 이 그 국경선에 동독과 서독의 국경선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담장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의 장벽을 허물 때도 지금 어떻게 되죠? 이걸 하나 헐으니까 이쪽에 독일 군인들이 나오고 여기 서독 그 동독의 군인들과 서독 시민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국경인 거예요. 국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일이 이게 통일이 되다가 보니까 이게 동독의 사람들이 서독으로 많이 넘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일의 사람들이 실업이 굉장히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을 많이 받아들이라기보다는 독일인 그 동독 사람들의 실업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단속 강화하고 합법 체류 범위에 이제 넣으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유럽 국가와 MOU를 체결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계속해서 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주 노동자 관련된 정책은 어떤 건지 이렇게 보면 1950년도부터 이제 기업들이 요구를 해서 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의 추진체는 그 연방노동청이죠. 노동청. 한국에서는 법무부가 한다 그랬어요. 법무부가 간사 역할을 하고 이주 노동자 파트는 노동부가 하고 결혼 이민자 관련된 파트는 어디서 해요?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사 단체는 어디입니까? 법무부입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 관련해서는 영국에서는 그 노동청에서 하고 역시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일 때 국가와 국가 간의 쌍무 체계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국가와 국가, 이주 노동자가 들어올 때는 국가와 국가의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지방노동사무소를 찾아가듯이 독일에서도 지역 노동사무소를 찾아가서 고용허가서를 이렇게 발급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이게 그 용역 노동자와 간호사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MOU를 통해서 이렇게 모집하는 거고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저기 일하는 사람은 단기 취업자 또 국경 왕래 노동자 그다음에 고급 인력 이렇게 구별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독일의 고용허가제는 어떻다 그랬죠? 가족 초청이 가능하고 이 가족들이 일정 기간 취업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고용허가제 관련된 분야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의 그 고용허가제의 핵심되는 그 몇 가지를 보면 고용허가제는 순환 정책이에요. 순환 정책. 이주 노동자들이 오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기간을 채우고 나가면 B라는 사람이 와야지 이 사람이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할 때 초기 과정에 그랬습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든지 뭐 1+2가 되든지 2+1이 되든지 뭐 4년 8개월이 되든지 하여튼 한 번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은 다시 고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실무 능력이 없는 단순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반숙련 혹은 그 숙련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걸 계속해서 기업들이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정부가 독일의 그 정책을 본따서 만든 그런 순환 정책, 이주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순환 정책을 포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경우 4년 8개월 일하고 또 4년 8개월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용허가제가 독일식을 모방을 했지만 이게 순환 정책, 순회 정책을 폐기를 하는 한국 사회는 이제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독일은 고용허가제를 유지하다가 내국인이 실업 상태에 빠지니까 1973년 5일 쇼크 이후에 이주 노동자 도입을 중단을 했고 그리고 난민 1980년 이후에는 난민도 고용허가제에 편입시키고 현재는 그린카드제를
도입을 해서 외국인 기술자들을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이것이 국제적인 추세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MOU를 통해서 고용허가제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거냐? 동유럽 연수 노동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 인력 중심이고요. 한 번만 이렇게 로테이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1년이라고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유럽에서 동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용역 노동자가 있는데, 이건 1989년에 그 유럽 국가가 이제 어려움을 사회주의에서 이제 자본주의적인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게 되죠. 바로 그러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기업의 하청 외국인 용역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 기업에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청 용역 업체이기 때문에 용역 업체 직원이지 독일 기업의 직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는 그래서 가입을 제외하고 자국의 사회보장 제도 체제 이런 것들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인들이 갔던 이게 간호사인데요. 독일에서 간호사는 지금 이제 크로아티아, 뭐 슬로베니아 이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간호사들이 뭐 일반 간호사, 뭐 유아 간호사, 양호 간호사 이런 건데, 이 간호사들이 댁에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4단계 직업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국적 취득하려면 언어별 단계 교육을 하듯이 그런 4단계 직업 교육을 하고 언어 능력도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연장을 하게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1년 내에 독일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요. 만약에 독일 전문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연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위주 노동은 간호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이제 단기 취업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절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 여기도 유사하게 유형되는데, 계절 노동자는 한국에도 있죠. 한국에도 농촌 지역에 계절 노동자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절 노동자 제도는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상은 어떻게 해요? 장기 체류자로 취급합니다. 유엔에서는 장기 체류자 하면 1년 이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비자 관련 법에서는 이렇게 3개월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계절 노동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죠. 농업, 호텔, 음식업, 식가공 뭐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주 30시간에 하루 이제 6시간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 노동자 제도가 한국에도 지금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시의 설치 보조금, 건설 보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년 9개월까지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임시 단기 취업 제도.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 인력, 부족한 인력이 있는 영역이 있을 때 단기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역이고, 또 하나는 국경 왕래 노동자입니다. 국경 왕래 노동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독일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롭게 이제 왕래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를 하는데, 이게 한정된 직종과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경을 오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경 왕래 노동자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독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도 태국, 캄보디아 이런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경을 이렇게 넘나들면서 일을 하고,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국경을 넘어서 퇴근하는 뭐 이런 형태가 있지요. 그리고 점점 이게 사회적인 국제적인 추세이지만, 독일 사회에서도 그린 카드제를 넣어서 고급 전문 인력을 받아들입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이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 인력 같은 경우는 독일 내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국인 취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 인력 같은 경우 1년 계약을 하는데 가족 동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가족도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전문 기술 인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국인과 이렇게 일자리 충돌이 나면 그 또 다른 그 통제 조절 방법이 뭐예요? 쿼터제. 쿼터제를 이용해서 수요를 조절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될 것은 독일은 1999년부터 이 사회통합 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이제 연방 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연방 정부가 임명한 사회통합 위촉자 외국인 위임자들이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국 국회에서도 법과 제도를 손질을 해서 다문화 사회 전문가들을 지금 우리가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각 지역 사회의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배치돼서 준 공무원으로서 사회통합 위촉자로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민과 이주민 자녀 2, 3세에 대해서 그 사회통합 정책을 하는데 독일에서 사회통합 정책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어통합, 두 번째는 노동시장 통합, 세 번째는 사회적 통합인데 언어 통합은 여러분이 잘 알겠죠. 독일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 통합인데 들어왔는 이주민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을 들게 한다든지 전직 그 회사를 옮길 때 이 교육,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청소년에 관련해서는 직업 양성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 통합 교육을 합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 통합인데 이것은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사회가 현재는 5년이 아니라 8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범죄가 없고 또 경제적 능력이 있고 언어가 가능하고 기존의 국적을 포기하고 뭐 이런 정책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보면 그 국적을 취득하려면 품행이 방정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 품행이 방정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말이 어려운데 거기도 이게 범죄 경력이 없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에 있어서 많은 경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한 게 언어 교육인데 600시간을 이수해야 되고 또 이주민들에 관련된 문화적 다양성을 생각하면서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든지 공동체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주 인권을 지원한다든지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회통합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의 이주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유럽의 이주 노동자 정책을 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의 그 이주 정책을 살펴보고 또한 한국의 정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이주 관련된 정책이 국제사회하고 어떤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